바이스톰입니다. 며칠 전 바이스톰은 삼양 불닭볶음면의 덴마크 사태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삼양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현재 구글에서는 불닭볶음면의 검색량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덴마크 덕분에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덴마크의 조치를 지켜보던 영국에서도 이번 덴마크의 어이없는 조치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영국의 마이런던은 한국의 이 매운 라면이 영국에서는 리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체가 영국의 식품표준청 FSA에 문의한 결과 영국 당국은 이 제품의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추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캡사이신은 영국 내에서는 제한 없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기사는 삼양에서 인위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을 넣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삼양 측은 추후에라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기사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이 난리야? 라면서 되려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고 삼양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마크 식품청이 그들 스스로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주면서까지 한국 라면, 바로 K누들의 세계화를 위한 아주 큰 공을 세워준 상황인 것이죠. 불닭볶음면은 물론 우리나라 라면 제품들은 K누들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수억 봉지가 넘게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맛도 맛이지만 이 제품들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프리미엄도 한몫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라면이 식품을 넘어 문화 수출품이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특정 브랜드 제품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K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이 현상에 대해 한국의 K브랜드는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점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마케팅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이에 주목하면서 웹사이트에 그의 칼럼을 기재하였습니다. 1957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 중 하나로 프랑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의 캠퍼스가 있어 세계의 경영대학이라 불리는 인시드의 마케팅 교수이자 마케팅 분야의 최고 학자라 불리는 데이비드 드부아 박사는 기업가, 마케팅 담당자, 브랜드 전략가들은 모두 대한민국 K브랜드의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외의 마케팅 전문가가 바라보는 K브랜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부아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K-팝, K-영화, K-드라마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대 미술계에서도 눈부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게임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183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될 K-뷰티 시장도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한국의 성공이 행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라 이야기한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된 K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은 지난 20년간의 효과적인 전략과 그것을 실행한 결과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이 K브랜드의 탄생 계기가 된 것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인 주라기 공원이었다는 드부아 박사인데요. 1994년 한국의 대통령 자문 보고서에는 당시 전 세계 흥행작이었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 현대차 150만 대를 판매한 것과 맞먹는 수익을 올렸다고 적시되었다는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을 보고 그때까지 한국의 경쟁력이었던 중공업에 더해 한국을 글로벌 문화 주체로 도약시키는 대전환을 이끌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년에 걸친 막대한 노력으로 한국 문화부의 예산은 2022년 기준 60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프랑스 정부의 문화 예산인 46억 달러보다 30%나 많은 금액이라는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해외 투자를 장려해 왔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에 화답하여 25억 달러 투자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했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점도 작용했다는 그는 이러한 K브랜드 사례를 통해 성공의 비법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재미있고 빠른 소비자 발견 국가라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혁신성은 한국의 막대한 R&D 투자나 높은 도시 인구 밀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들이 최신 제품을 최초로 구매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것에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하고 그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른 환경 속에서 K브랜드는 재미있고 빠르게 소비자를 발견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메신저, 게임, 모빌리티 및 미디어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여 SNS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시장에 접근하는데, 특히 카카오톡의 선물 기능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것을 신나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며 그것에 적응하는 속도까지 가속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아모레 퍼시픽에 이르는 많은 브랜드들은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카카오톡 선물 시장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선점하는 K브랜드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쉽게 녹아들며, 이러한 현상은 K드라마 속 기민한 PPL 광고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외에도 K브랜드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 할 만한 미술 전시회를 열거나 전시물을 설치하여 홍보에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2017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달러로 매출이 급증한 한국의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그 대표적 예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눈에 띌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그는 한국 생태계 자체가 이런 발견을 더 빠르게 만든다면서 네이버가 바로 그 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콘텐츠가 얼마나 최신인지에 더 비중을 둔다고 설명한 그는, 이는 새롭게 생성된 페이지가 검색 결과 목록에서 더 높은 순위에 표시됨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들의 가시성이 높아져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들을 더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들의 채택 주기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K브랜드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잔을 부딪히는 행위는 와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각적 부분인 소리를 자극하고 문화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처럼, K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몰입감을 올려주는 자극을 전략적으로 창조해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몰입감을 주고 고객들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참여 의지를 높여 그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도록 만들며,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만든다는 그는, 이는 특히 소매업에서 두드러진다면서 패션 브랜드인 아더에러가 베이커리 카페를 연 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맛이라는 감각을 선사하기 위함이었고,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이 미술관을 연 것은 시각적 아름다움이라는 해당 브랜드의 자극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소비재 기업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K브랜드는 대부분 이렇다는 그는 심지어 웹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일부 웹툰에 음향 효과를 포함시켜 만화를 읽는 경험 자체를 재편해버렸고, 보는 행위 자체를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 만화 산업을 빠르게 장악했다는 그는, 이러한 전략으로 2022년 기준 웹툰은 전 세계 만화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각을 추가하는 전략의 활용 점정이 K-팝이라는 드부와 박사였는데요. K-팝은 감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그는 청각적 요소인 음악에 촉각과 시각을 어필하는 비주얼 퍼포먼스를 더하여 브랜드 매력을 높이는 장르가 바로 K-팝이라면서, K-팝은 다른 음악들에 비해 시각적 가치가 높기에 단연 돋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K-팝에 대한 검색은 일반 웹 검색보다는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이미지를 통해 검색되고 있었다는 그는, 이는 미국 힙합의 웹과 이미지 검색 비율이 1대1인 것과 비교되며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적으로 K-팝 스타들과 계약을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브랜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실험 정신이라는 필자였는데요. K브랜드는 제품의 수명 전반에 걸쳐 실험 문화를 뚜렷이 내재화해왔다는 그는, K브랜드들은 제품 초기 단계에 공동 창작이나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빠르게 테스트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 예시로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기 매장, 즉 팝업 스토어가 있는 글로벌 대도시라면서 2022년 서울에서는 250개 이상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브랜드들이 영구적인 매장을 만들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고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는 한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브랜드 실험의 본고장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하기에 한국은 최고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자는 콘텐츠 제작이 K브랜드의 가장 큰 우월성이라 주목하였는데요. K브랜드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면 콘텐츠 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다는 그는 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면서 시장은 반드시 스크린을 통해 보여져야 한다라는 전략이었는데 그 대표적 예시로 삼성의 단편 영화나 편의점 브랜드 CU의 드라마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이런 전략들을 적용하는 데 관심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당신의 브랜드를 눈에 띄게 만드는 더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당신의 브랜드는 얼마나 큰 몰입감을 제공하는가? 셋째, 당신의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때 새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당신의 브랜드가 가진 미디어 자산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4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K브랜드의 차별성과 대단한 점을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드부아 박사는 이러한 한국의 전략을 적용하는 기업가, 마케터, 브랜드 전략가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가진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 역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고 그 새로운 것이 전파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기질인데요. 이런 점들 덕분에 우리가 단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필연적으로 가져야 했던 능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드부아 박사가 주목한 독보적인 우리의 강점들이 더욱더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달려왔기에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어두운 면을 남기기도 했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사회적 문제들도 잘 보듬어가며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멋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